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사태 이후로 군은 드론 전력 강화에 힘을 실어왔습니다. 새로운 첨단 무기 체계로 드론의 역할이 중요해지자 관련 시장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이야기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해 말에 사실 우리 군한테는 큰 이슈긴 했어요.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을 했고 격추하려고 했지만 또 실패했고 그래서 막 그 당시에 공항에 그 항공기들이 1시간가량 이륙도 못하고 막 그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교수님은 이제 전문가시니까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시작을 할게요. 예. 북한의 무인기 침범은 벌써 2014년과 16년 그리고 지난해 12월 26일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침범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우리 정부 당국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북한 무인기를 탐지하고 식별하는 데 상당한 좀 제한상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군의 네. 어떤 그런 대비 태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점이 좀 구체적으로 좀 미흡했다라고 전문가가 보기에는 보셨는지요? 지난해 말도 그렇고 그 이전에 북한이 우리 영공에 침투시키는 무인기는요. 이제 구형 무인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구형 드론으로서 크기는 약 1에서 2m 내외의 기체 크기를 갖고 있고 지상에서부터 한 1에서 2km 정도 상공에서 비행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북한이 지금 우리 영공에 침투시키는 무인기는 이 드론은 기본적으로 정찰용 무인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1에서 2km 상공에서 다시 150m에서 300m의 저공 비행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워낙 크기가 작고 또 이런 소형화 경량화되어 있는 북한의 무인기가 또 구형이기 때문에 이 구형의 특징은 이제 GPS로 위성 송수신이 되지 않고 이제 사전에 지역을 먼저 고도와 좌표를 사전에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북한의 무인기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구형 드론의 구형 무인기를 탐지 식별하는 데 있어서는 레이더상에서도 뭐 새나 또는 어떤 풍선 등으로 오인식할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정확한 어떤 무인기 기체를 물체로 인식해서 레이더에서 탐지하는 것 자체가 현재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좀 제한사항으로 인해서 북한이 우리 영공에 이제 MDL이라고 하는 군사 분계선 이남으로 군사용 무인기가 침투한 부분을 우리 군에서는 뭐 1시간이나 늦게 탐지를 하고 또 늑장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군의 현용 전력으로는 북한의 이런 소형 구형의 드론을 탐지하고 식별하는 데 있어서는 좀 기술적 제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그 2014년과 2017년 그리고 이번 2022년까지 여러 차례 반복이 되어 와서 그래도 이번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있었던 2022년 그 침공 상황 때는 레이더로 감지는 했다라는 이야기는 들려오긴 하더라고요. 2014년에는 아예 감지도 못하다가 이제 레이더에 우리의 방공 식별 구역 내에 이제 레이더의 탐지는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점으로 레이더상에 표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독수리와 같은 맹금류의 어떤 새나 큰 새나 어떤 풍선 등으로 오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무인기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이제 TOD나 네. 이제 열상 감시 장비죠. 그 다음에 또는 육안으로 식별하는 수밖에 없는데 1에서 2km 상공에서 비행하고 있는 작은 크기의 무인기를 육안 식별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서울 상공에 영공에 150m에서 300m 정도 이제 저공 비행을 할 때 이제 육안 식별이 돼서 네. 결국은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좀 우리 군이 뭐 이러한 초동 대치를 하는데 좀 미흡한 사항이 있었죠. 네. 그러면 그 격추를 하려고는 했잖아요. 그런데 격추에 실패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이제 무인기, 북한의 소형 드론은 워낙 소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공 사격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작은 그 무인기를
그 격추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서울 도심상에서의 어떤 그러한 이제 대공 사격은 어떤 뭐 피탄이나 2차 민가 지역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런 우려로 인해서 사실상 그 드론에 대한 소형 드론에 대한 구형 드론을 탐지 식별해서 이제 요격하는 데 있어서는 물리적으로나 또는 현실적으로 좀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늦게 감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격추에 이제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 다른 2차 피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또 시도를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한 2차 피해에 의한 우리 아군의 네. 이래 총탄에 의한 그 피탄 우려. 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요격을 하더라도 그 요격된 북한의 드론이 이제 다시 이런 도심 지역에 추락하면서 그런 잔해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도심 지역에서의 이런 군사 작전을 하는 것은 상당한 제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도심에 무인기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두렵긴 하거든요. 이번에 북한 무인기 사태는요. 2014년과 2017년도 그렇지만 북한이 왜 이런 무인기 도발을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사실 혹자는 뭐 북한의 이런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니는데 가령 북한의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경량화해서 핵탄두를 실어서 무인기에 내려보내면 어떡할 거냐 또는 가령 뭐 어떤 화학 이런 그 물질들을 네. 탑재를 해서 내려보내면 결국은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네. 북한이 의도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충격과 공포를 어떤 그러한 좀 심리적인 측면을 좀 공략하기 위한 그러한 도발 의도가 더 컸다. 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뭐 핵탄두를 소형화하거나 경량화해서 핵탄두를 실어보내거나 또는 뭐 기타 어떤 그 화학 물질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탑재해서 내려보낸다는 것은 사실 그 소형 구형 드론에 이제 탑재할 수 있는 탑재 중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확하게 그 탑재된 투발 물체를 정확하게 정확도가 높게 투발할 수 있느냐도 또 그 난제가 있거든요. 네. 북한으로 하여금은 이미 핵 또는 뭐 기타 어떤 화학 물질들을 우리 남한에 대한민국에 공격을 하려고 하면 네. 이미 뭐 북한의 장사정포를 비롯한 다양한 투발 수단들이 많습니다. 네.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투발 수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좀 이런 리스크가 많은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도 좀 제한상이 많은 무인기에 실어서 내려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건 좀 맞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북한이 의도한 의도는 숨은 속내는 결국은 우리 정부와 군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 국민들에게 그런 충격과 공포를 통해 어떤 네. 심리전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이 더 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무인기라고 하는 것이 공포심을 좀 유발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무인기로 어떤 상황인지를 위에서 볼 수 있으니까 정찰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2017년에는 성주의 사드 기지 자체에 그 정찰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런 목적도 북한이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군사용 이 무인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네.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찰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공격용으로 쓰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내려보낸 무인기를 우리가 잔해를 수거를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북한의 구형 드론은 정찰용 드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산 카메라라든가 또는 중국산 러시아제 여러 그 전동기나 구동기와 같은 그런 부품들이 네. 사용된 것들을 보아했을 때 북한의 소형 드론은 정찰용 드론이었고 그런 정찰 목적을 통해서 서울 상공을 비롯한 뭐 2017년엔 또 성주의 사드 기지 인근에서 또 비행을 하면서 그러한 정찰을 했다라는 것은 북한의 이런 숨은 의도 속에는 또 그런 부분도 있죠. 네. 예. 그 무인기가요. 그러면 어떤 기술들을 좀 가지고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정찰을 위해서 카메라를 거기다가 이제 달아서 했다고 하는데 뭐 주로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건지 어떤 기술까지 드론에 탑재를 할 수 있는 건지 무인기에 탑재를 할 수 있는 건지 예, 좀 궁금한 점이 우리가 생기거든요. 흔히 뭐 드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좀
영역이 굉장히 스코프가 넓습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군사용으로만 보면 이제 군사용 무인기를 이제 UAV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UAV라고 하는 군사용 무인기 안에는 SUAS라고 하는 이제 스몰 소형 무인 전술기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하의 단위에 이제 우리가 드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드론은 일반적으로 이런 군사용으로도 쓰이지만 민수용, 민간용으로 쓰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가령 뭐 민수용 드론이라고 하면 레저용으로도 활용될 수도 있고요. 또는 기타 산업 용도로도 드론을 활용하고 있고요. 일반인들도 많이 드론을 맞습니다. 이용하시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러한 뭐 군사용 드론뿐만 아니라 민수용 드론에 이르기까지 드론의 활용도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 네. 그다음에 이러한 군사용 드론에 탑재되는 어떤 기술들은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드론을 보면요. 드론은 하이테크 기술이 아니라 로우테크 기술입니다. 근데 지난 2월 24일 이제 우러 전쟁이 촉발됨에 따라서 지금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도 군사용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네.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이 드론 자체가 아니라 드론의 여러 IoT 기술들,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과 같은 AI 기술, 뭐 빅데이터 기반이라든가 또는 AR, VR과 같은 어떤 가령 가상현실과 같은 뭐 증강현실 기술들이 접목되든가 그다음에 고도의 어떤 이제 제어 통제 기술들이 탑재되면서 네. 결국은 드론 자체가 아닌 드론의 접목 활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 드론의 활용의 가능성은 상당히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때는 이 드론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의 드론은 이제 감시 정찰용뿐만 아니라 네. 공격용으로 이제 대인 또는 대물 살상용으로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러 전쟁의 양상을 보시면서 러시아 전차가 우크라이나 군이 날아보낸 그 드론에 폭탄이 실린 이게 보통 이제 DJI사 이제 중국의 DJI라고 하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요. 이 DJI사는 전 세계 드론 시장의 약 마켓 시의 70%를 차지하고 네. 있는데 이 DJI사의 드론에 2발의 로켓을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드론의 이제 어떤 집게 형태의 이런 부분을 좀 개조를 해서 전차 상공에서 이제 고정을 시켜서 폭탄을 투하시키는 방식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전차를 공격하면서 무력화시키고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외에도 뭐 자폭용 드론이죠. 그래서 뭐 미국의 스위치블레이드, 뭐 스위치블레이드라고 하는 이제 자폭용 드론으로 전 세계 베스트셀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미국의 에어바이러먼트사의 스위치블레이드 300과 600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군이 스위치블레이드를 사용했다면 뭐 러시아는 이란제 샤헤드의 자폭용 드론을 사용한다든가 해서 전선에서 굉장한 효력을 나타내고 있죠. 뭐 게임 네. 체인저라고도 얘기를 네, 많이 합니다. 그런 기사도 많이 났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큰 무인기라는 개념 아래 드론이 들어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군사용으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UAV라고 하는 네. 무인 항공기 네. 이제 뭐 큰 범주 안에서는 네. 무인 항공기 UAV가 있고 그다음에 SUAS라고 하는 소형 전술 네. 무인기가 있고 그 이하 단위에서는 우리가 드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드론은 굉장히 초소형화로 제작도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잠자리와 같은 그런 곤충 크기의 네. 작은 소형화되어 있는 드론들도 있는데요. 네. 이제 그만큼 이제 드론은 굉장히 좀 이렇게 네. 작은 크기의 네. 기체로 이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말에 그러면 우리 이제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거는 무인기라고 정의를 내릴 수 이제 있는 것이고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무인기로 통상 지칭하고요. 네. 근데 이제 소형 무인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무인기라고 했을 때 이제 뭐 RQ-1 그다음에 RQ-9이라고 하는 뭐 프레데터나 리퍼라고 하는 이제 미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인기가 네. 있는데 그 무인기의 대당 가격이 2천억 원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인들께서도 뭐 시중에 뭐 대형 마트에 가시면 뭐 2만 원에서 3만 원 내지 뭐 5만 원, 6만 원 정도의 저가 이런 드론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무인기는 뭐 가격이 네. 뭐 천문학적인 수준의
뭐 대당 가격이 2천억이 넘으니까요. 네. 북한이 이제 우리 영공을 침범하면서 한 것은 무인기라고 무인기로 지칭하는데 통칭하는데 네. 이걸 이제 소형 무인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무인기라고 하기에는 그 기술 자체가 워낙 조잡하고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냥 소형 드론이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 드론이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군요. 하지만 앞서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용된 드론 현황을 보니까 사실 이 드론 자체는 일반 제작사에서 제작을 한 것이고 거기에 전쟁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무기를 탑재해서 약간 개발해서 썼다. 이제 그 국가 입장에서 군 입장에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우러 전쟁의 이러한 측면에서 좀 특징적인 게 최근에 뭐 드론 전쟁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이제 군사학에서는 테크니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테크니컬이라는 개념은 뭐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지역에 또는 후진국의 뭐 반군들이 어떤 정규군이 사용하는 전차나 장갑차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뭐 현대 포터나 기아차의 뭐 이런 뭐 어떤 그 유수두로 중고 자동차 등을 수입을 해서 앞뒤로 이제 차량에 장갑을 덧대고 그다음에 차체에 대공포나 기관총 등을 달아서 그냥 민수용 차량을 군사용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거든요. 약간 장갑차처럼 이용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포터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러 전쟁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드론도 대부분 중국산 DJI사의 드론을 쓰는데 DJI사는 군사용 드론을 만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수용 민간용 드론을 군사용으로 개조하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테크니컬로도 설명하고 최근에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하이퍼 커넥티드라고 하는 초연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어떤 민간의 경계와 영역 그리고 국방의 경계와 영역이 그 급격히 허물어지는 현상들. 우리가 그런 한 사례로도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이게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 뭐 예상 외로 또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도 좀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그런 일도 있었고요.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드론이나 소형 무인기에 대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제 전쟁의 역사 또는 무기의 역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무기라고 하면은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로 나뉩니다. 근데 이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를 보면 항상 공자, 즉 공격하는 자가 유리하거든요. 방어하는 자는 항상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어떤 인류의 무기 역사를 보면 결국 창과 방패의 역사라고도 얘기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또 어떤 공격 무기인 창이 또 발달을 하면요. 또 방어 무기인 방패도 발달하기 항상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발달을 거듭해 올 수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26일 북한이 우리 영공에 이제 내려보낸 무인기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우리가 탐지 식별을 할 수 있는 기술. 결국은 레이더 성능을 얼마나 고성능화해서 작은 물체이지만 이러한 소형 드론, 소형 무인기를 탐지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을 우리가 조금 더 기술 확보를 하고 기술 개발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결국은 이제 이러한 프로세스를 보면 탐지 식별, 그다음에 추격, 그다음에 격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탐지 식별에서 무력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탐지 식별을 하기 위한 어떤 레이더라든가 고성능 레이더, 그다음에 이제 무력화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의 또 이런 전력 체계를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무력화를 위한 전력 체계는 크게 하드킬 소프트 파워, 이제 소프트 킬 방식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거든요. 킬체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건가요? 이제 뭐 그렇습니다. 뭐 킬체인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대공 방어 체계 중에 하나인데 뭐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킬체인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우리가 전력에 대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2014년에도 그렇고 2017년에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북한 소형 드론, 소형 무인기에 대한 대드론 전력 체계를 구비해 나가는데 우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방금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하드킬과 소프트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교수님. 이제 하드킬이라는 방식은 쉽게 말씀드리면 드론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론을 포획하거나 또는 드론을 파괴하거나
해서 드론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하드킬이라고 네. 하는데 뭐 흔히 뭐 AD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ADS 시스템은 이제 드론을 탐지 식별해서 요격해서 격추를 시키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ADS 방식의 특징이 사실 소프트킬과 하드킬의 두 가지를 좀 하이브리드형으로 장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우리가 이제 뭐 소프트킬 방식에는 뭐 제밍, 그래서 드론을 제밍을 해서 드론의 전파 방해를 통해 드론이 원격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드론을 무력화시키거나 그다음에 스푸핑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푸핑 기술은 이제 드론의 어떤 좌표나 고도에 대한 정보 그거를 이제 잘못된 정보를 보내서 결국은 그 기능을 상실하거나 또는 그 임무를 실패하게끔 만드는 교란시키는 네. 그래서 이런 교란과 방해를 시키는 그러한 전자 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우리가 이제 하드킬이 아닌 소프트킬 방식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잘 갖춰져 있는 해외 국가들이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뭐 가장 선진화돼 있고 고도화돼 있는 부분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을 네. 들 수 있죠. 그래서 대공 방어 요격 체계로서는 우리가 뭐 아이언돔을 얘기를 하는데 뭐 미군이 가령 이제 아이언돔을 쓰고 이제 이스라엘은 아이언빔이라고 해서 네. 이스라엘의 대공 방어 체계가 조금 더 진화한 측면을 보면 아이언빔, 그러니까 빔이니까 이제 레이저 기술을 접목해서 네. 레이저로 요격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레이저 요격 시스템은 일반적인 기존의 뭐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해서 대공 요격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도가 높고 그다음에 레이저의 한 발당 발사 비용이 뭐 불과 몇백 원에서 몇천 원 정도이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도 높고요. 네. 그래서 레이저에 대한 부분을 이런 소형 드론이나 소형 무인기를 요격하거나 격추시키는 데는 가장 이상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드킬 방식에서는 이러한 레이저 기술을 도입해서 대드론 전력 체계를 구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뭐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뭐 한화 시스템이나 네. 국내 ADD에서도 관련 기술들을 원천 기술을 지금 확보해서 지금 이제 전력화 배치를 네.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사례 중에는 이제 프랑스 공군이 2019년에 독수리와 같은 맹금류를 통해서 드론을 포획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께서는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소프트킬 방식이 아니라 하드킬 방식으로 네.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포획을 해서 네. 드론 자체를 무력화하는 거기 때문에. 독수리가 한다고요? 그럼? 그래서 네. 2019년에 프랑스 공군이 이 독수리를 활용해서 드론을 포획하는 걸 성공하고 네. 나서 이제 네덜란드 경찰도 이 드론을 포획하는데 이런 독수리 같은 맹금류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에 좀 이색적인 사례도 있긴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방어를 하는 시스템이고 우리가 지난해에 북한 이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 이후로 합동 드론 사령부를 만들겠다. 그래서 드론 킬러도 만들고 스텔스 무인기도 더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뭐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웠거든요. 그게 올해 한 1, 2월쯤에 나왔던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우리도 어쨌든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얼마나 효과 있게 방향이 설정이 되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맞습니다. 올 1월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내에 이제 소형 스텔스 무인기를 대량 생산하는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네. 그다음에 금년 내에 이제 합동 드론 전략 사령부를 창설하겠다. 그래서 신설 부대를 창설함으로써 북한의 이러한 어떤 이제 소형 드론과 소형 무인기에 대한 도발을 이제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한 바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뒤늦은 측면이 없잖아 있죠. 사실 2014년, 2017년에 걸쳐서 우리가 좀 진작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강구를 하고 전략화하는데 조금 서둘렀어야 되는데 조금 우리가 늦은 감이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의 이런 무인기에 대한 드론에 대한 대응을 한다는 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안티 드론 시스템, 그러니까 대드론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기술적 난이도. 그러니까는 지금 일반적인 드론과 관련된 기술 수준을 단순히 뭐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사실 미국에 비해서 우리의 드론과 무인기 기술은 한 10년 내지
최소 10년 내지 20년 정도 우리가 뒤처져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분들의 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대드론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드론과 관련돼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된 기술 개발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진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긴 안목으로 조금 네. 롱텀으로 장기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합동 드론 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왜 꼭 합동 드론 전략사령부였어야만 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드론보다도 훨씬 더 높은 체계는 무인기인데 네. 사실은 드론에 대한 전략사령부가 아니라 합동 무인기 전략사령부가 만들어졌어야 되는 건 아닐까. 지금 조금 좀 외람된 말씀인데 우리 정부와 우리 군의 대응을 보자면 아마도 수년 내에 뭐 1, 2년 안에 합동 로봇 사령부도 만들고 합동 AI 전략사령부도 만들려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와 군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전력의 공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네. 이에 대한 실효적이고도 효과적인 그런 대응 방안들을 좀 깊이 있게 조금 더 고민해서 좀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네.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부터 지금 이제 합동 드론 작전 사령부가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까지 좀 아쉬운 점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